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고된 시집살이 사연을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부터 짧게 할게요. 제가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대를 나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랑 동기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는 남편이 한 살 더 많은데 재수를 해서 저랑 같은 학번에 들어오게 되었죠.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만 과제도 같이 하고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는 달리 굉장히 무던하고 차분한 성격인데요. 대학교 때 돌부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감정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연애 포함해서 결혼 기간 내내 우리 둘이 싸워본 적이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죠. 저희가 같은 법대 다닌 캠퍼스 커플이다 보니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받고 동기랑 선후배들이 많이 응원해 주었죠. 게다가 그때 봤던 시어머니는 되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건 완전 가식이었고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부터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학과 활동을 하면서 제가 과대표였고 남편이 총무여서 우연히 남편 집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과대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멋있다면서 진취적인 여성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좋아하시더니 나중에는 제가 남편을 잡아먹어서 우리 아들 기를 누르고 앞길을 망치고 있다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착한 척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다른 분 같으셨네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순진한 대학생이라 시어머니는 사람 좋고 남편 학벌도 저랑 똑같고 집안도 저희 집안이랑 경제적 수준도 비슷해서 저는 남편이랑 오래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연애를 이어가던 중 남편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군복무를 위해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 사이 남편보다 먼저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 후 딱히 만날 친구도 없고 또 남편도 군대 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전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했기에 1년도 안 되어 그토록 바라던 사실을 한 번에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 입학해서 들어갈 때 남편이 제대하게 되었죠. 보통 사시 패스하면 집안에 경사가 나잖아요. 그때 남편이 막 전역하던 시점이라 시어머니가 대신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축하해 줄 정도로 기뻐해 주셨죠. 혹시라도 사시 패스한 제가 딴 마음 먹을까봐 얼마나 제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시던지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사도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들 하나만 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딸도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나 봐요. 물론 새아가처럼 자라지는 못하겠지만 아들만 둔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럽네요.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죠.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결혼하면 시집살이는커녕 사랑만 받고 살 줄 착각하셨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연수원에 다니고 남편은 제대 후 복학을 하는 도중 예기치 못하게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서두르게 되었죠. 언젠가는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도 사시 패스를 하고 저도 연수원 졸업하고 어느 정도 직장이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가질 계획을 했던지라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들어선 애를 지울 수도 없고 결국 낳기로 했죠. 그래서 거의 막달 전까지 연수원을 다녔고 그 후로 1년 정도는 쌍둥이 육아를 했어요. 그때 남편은 한창 사법고시 준비를 하느라 저랑 엄마가 거의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키웠죠. 뭐 그때는 저 역시도 남편의 사시 패스를 누구보다 바랬던지라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어도 괜찮았어요. 게다가 저는 사실 제가 수월하게 합격한 만큼 남편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우리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 두 돌이 지나도록 사시 패스를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속이 터지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이 안타깝고 속이 터졌어요. 제가 그 힘든 공부를 직접 겪었기에 지금 남편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년간 남편의 도움 없이 쌍둥이 육아를 엄마랑 하다 보니 인내심에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한다는 핑계로 쌍둥이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는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시 공부에 전념을 다하는 남편이었기에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 제가 화병 날 만큼 힘들었었던 건 시험에 떨어지는 남편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떨어질 때마다 남편이 시험에 불합격해서 기죽는 게 싫어서인지 괜히 저한테 이상한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원래 여자가 너무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면 남자 운까지 다 잡아먹는다더라. 원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안 좋다고 그냥 임신해서 쌍둥이나 열심히 키웠으면 우리 아들이 더 잘 됐을지 누가 알아. 안 그래도 내가 요 얼마 전에 점을 봤더니 우리 아들은 사주에 나무가 많아서 사주에 물이 많은 여자가 좋다던데 너는 하필이면 쇠가 많다잖니. 쇠가 도끼 아니냐. 나무를 자르는 도끼. 나는 우리 아들이 나무인데 네가 도끼처럼 찍어낼까 봐 정말 걱정이다. 뭐 물론 사주가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그래도 남편 무시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중하고 사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야. 저 말을 제가 듣는 데서 하는데 진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 면전에 대고 저게 할 말입니까? 가뜩이나 그때 일이 바빠서 쌍둥이 육아는 전부 다 저희 친정엄마한테 맡겨두고 혼자 돈 벌면서 남편 사시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허리가 휠지경이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저딴 소리 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진짜 도끼로 시어머님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 때는 신혼초라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저 혼자 삭혔죠. 그런데 저 때 시어머니의 말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그냥 손절했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 개념 없는 시어머니인데도 아직까지 연락하면서 지내는 거 보면 제 천성도 정말 어지간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참고 넘어간 건 남편이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괜히 당신한테 화풀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잘나지 못한 게 그게 한이신가 봐. 너도 알잖아. 옛날 어르신들 앞뒤 꽉 막히고 보수적인 편견 갖고 계신 거. 나는 당신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마.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넘어가 주었죠. 아무튼 저 때 이후로도 남편은 한 번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듬해 사법고시를 봤는데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양심이 있는지 차마 비싼 로스쿨을 보내달라는 말은 못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다행히 공무원 시험은 바로 합격해서 이후 구청에 발령받게 되었고 지금은 시청으로 이전해서 계속 최소한의 밥값은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아직까지도 저만 보면 궁시렁댑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시댁의 가세가 기울었을 때여서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번 돈으로 남편 로스쿨 보내주길 바랬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남편 로스쿨 학비 안 대준 게 계속 불만이었던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뒷바라지를 3년 넘게 했으면 됐지 시험 계속 떨어지는 남편을 위해 또 그 비싼 로스쿨 학비 되는 게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처음부터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집은 물론이고 시댁 살림까지 다 책임지고 있었기에 남편 로스쿨까지 보내줄 돈은 없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으면 갈 수도 있었지만 갚아야 할 신혼집 대출금도 많아서 또 거기서 대출까지는 못 받겠더라고요. 게다가 다행인 건 제 남편도 그 정도로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혹시라도 로스쿨 갈 생각 있냐고 물었을 때
무슨 로스쿨을 가? 사실 이렇게 여러 번 떨어진 거 보면 법조인은 내 길이 아닌 거야. 당신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어. 나 공무원 시험 쳐서 이제는 당신 남편으로 쌍둥이들 아빠로 가장 역할 제대로 할 거야. 그래도 남편이라도 개념이 똑바로 박혀 있어서 저런 시어머니 만나고도 제가 이혼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 성격 때문에 참고 애들 얼굴 보고 참고 또 참아도 해마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히 일평생 시아버지가 벌어주는 돈으로 살아서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도 자기 손으로 벌어본 적이 없는 여자라 사회생활을 잘 모르십니다. 워킹맘의 고충 같은 건 전혀 몰라주고 저희 쌍둥이들 키울 때도 사회생활은 원래 남자들이 하는 거라면서 걸핏하면 정 힘들면 일하지 말고 집에서 애나 키우라고 말하더군요. 웃긴 건 말로는 그러면서 제가 주는 용돈이나 명품백은 또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공무원 월급으로는 시어머니 명품백은커녕 우리 네 식구 생활비도 모자란데 그거 뻔히 다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항상 마치 제가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본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도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은 별거 아닌 것처럼 후려치고 다녔죠. 시어머니 친구들이 돈 잘 버는 며느리 부럽다고 며느리 잘 얻었다고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잠깐 돈 잘 버는 거 누가 못해? 요즘 저 앞 사거리에 생긴 족발집 사장도 신메뉴 개발 잘해서 월 매출 몇천 찍는다는데 그렇게 변호사가 돈 버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 변호사도 결국은 장사랑 똑같다. 뭐 하나 잘못해서 돈 되는 소송하는 의뢰인이 줄어들면 수입도 확 줄어든다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 요즘 같은 세상엔 공무원이 제일이야. 철밥통이 괜히 철밥통이겠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안정적인 금액이 따박따박 나오잖아. 그리고 나란 일 하는 건데 얼마나 명예스러워. 옛날 같으면 벼슬 진출하거나 똑같은 거라고 우리 아들이.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막말로 제가 많이 벌 때는 남편 퇴직금을 연봉으로 벌 정도였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제 돈은 돈도 아니고 남편이 벌어오는 푼돈만 돈이었던 거죠. 제가 버는 돈은 별거 아니라 후려치고 남편의 일만 치켜세우고 그러면서 제가 주는 용돈을 엄청 좋아하고 잔소리만 엄청나게 해대면서 또 육아는 절대 안 도와주고 정말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시어머니를 만났는지 생각할수록 복장 터질 일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아주 가끔씩 시어머니 생일 때 제가 명품백 사준 이후에는 잠깐씩 육아를 도와주는 척 하곤 했지만 아주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주말 오후에 잠깐 장 보러 가는 사이 의뢰인의 급한 연락받고 나간 사이 뭐 이럴 때만 잠시 봐줬을 뿐이에요. 그러니 저는 아이를 쌍둥이를 키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날 친정엄마랑 둘이서 한밤중에 애들 재우는 게 끝난 후에야 겨우 밥에 김치 한 점씩 말아먹고는 엄마랑 소주 한잔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다 보니 육아휴직도 내고 출퇴근도 일정해서 쌍둥이 육아를 많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힘든 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가장 힘든 육아 시절이 지나고 마침내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후에는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 잔소리는 애들이 좀 크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방학에 식구들끼리 휴가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시아버지가 저희를 배려해서 휴가만큼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 분이서 오붓하게 보내고 저희는 저희 식구끼리 보냈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아버님이 허리를 삐끗하시는 바람에 휴가를 못 가게 되었고 그러자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저희 식구 휴가 가는데 같이 가겠다고 박박 우겨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해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데리고 설악산으로 휴가를 가게 됐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니 데리고 간 휴가는 휴가가 아니더군요. 차라리 저희 회사 상사랑 휴가 가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휴가 내내 잠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꼭 붙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속닥속닥 귓속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꼭 연인 사이 같더라고요. 일부러 저 보는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치대는데 솔직히 토 나올 뻔했습니다. 게다가 차를 타고 갈 때도 멈추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한테도 말 붙이는 바람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숙소 도착해서부터 짐 풀고 준비할 때도 한시도 저희 남편 옆을 떠나지 않더군요. 설악산에 오를 때도 힘드네, 다리가 아프네, 어지럽네, 어쩌네 남편 옆에 꼭 붙어서 온갖 엄살을 다 떨어서 부축받더니 계곡에서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 먹을 때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전부 제가 다 챙겼습니다. 애들 돌보면서 음식 세팅하고 치우고 과일 깎고 치우고 쓰레기 정리하고 이게 휴가인지 노동인지 모를 일이었죠. 그래도 내 새끼들 맛있게 먹고 물장구 치고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동안 정신없이 회사 일에 열중하느라 이렇게 아이들이랑 바람 쐬러 나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생쇼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 쌍둥이들에게만 집중했죠. 그런데 도시락에 과일까지 전부 다 맛있게 먹은 시어머니가 제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려고 할 때 갑자기 복숭아 화채가 먹고 싶다면서 아이스박스에 가져온 복숭아를 꺼내 화채를 해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며느리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였죠. 저는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스박스 얼음도 다 녹아서 화채가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럼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뒀다가 시원하게 해놓고 잘라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복숭아를 비닐에 담가 계곡물에 넣으려는데 거기에는 물이 좀 덜 차갑잖니. 저기 저 큰 바위 있는 위쪽에 담가두면 훨씬 더 시원해질 거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쌍욕이 다 나오려 했는데 그래도 놀려고 온 휴가에서 시어머니랑 싸우면 애들 기분까지 망치니까 진짜 이악 물고 시어머니가 말한 위쪽 바위 있는 곳으로 가서 복숭아를 계곡물에 담그려는 순간 제가 딛고 있던 바위가 너무 미끄러워서 그만 계곡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며 애들이며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헤엄쳐서 오고 남편이 얼른 저 끌고 물 밖으로 나왔는데 계곡물에 빠지면서 바위에 엉치가 부딪혀서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갔더니 엉치뼈가 금이 갔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달을 입원 치료받으면서 일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어머니가 되도 않게 복숭아 화채를 하라고 해서 생긴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왜 그렇게 조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그래?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리고 애초에 아이스박스 얼음을 미리미리 좀 더 많이 준비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니? 앞으로 뭐든지 미리미리 넉넉히 준비해 놓도록 해라. 진짜 자기가 복숭아 화채 먹자고 복숭아를 계곡물에 담그라는 말만 안 했어도 다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남탓만 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미친 시어머니 때문에 병원에서도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확실히 알았죠. 시모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상종하지 말고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에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일같이 중요한 행사 아니면 웬만하면 연락도 안 하고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살았죠. 남편도 이 상황을 다 알고 제가 미리 엄포를 놓았기에 제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얼굴에 철판 갈고 뻔뻔하게 하루 종일 전화를 하질 않나. 아니면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지를 않나 정말 누가 보면 스토커라고 할 정도로 집착이 심했었죠. 물론 중간에서 남편이 중재를 해주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 집에 집착이 많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 남편에게 집착이 심했죠.
보통 자식 장가 보내고 손주 낳으면 자식보다는 손주 보는 맛에 사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제 아들들에게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롯이 남편, 정말 남편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끔찍한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2년 전 시모 생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때 시어머니가 59살의 생일이시니까 그 다음에 환갑 때 잘 챙겨드리면 되겠지 싶어서 그해 생일은 그냥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본인의 마지막 50대 생일이니까 그럴수록 더욱 성대하게 하고 싶은데 좀 특별한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생일이라는 말에 벌써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내년 환갑 때 연회장 예약해서 환갑잔치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걸 올해 앞당겨서 할 거냐고 물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내년 환갑잔치는 너무 당연한 거잖니. 그때는 그때대로 잔치하면 되는 거고. 근데 올해도 내 50대 마지막 생일인데 간소하지만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나랑 특별히 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손수 음식 대접을 하고 싶은데 네가 좀 같이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네, 한마디로 굳이 제 손으로 음식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제가 편한 꼴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일단 생각해보자 하고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을 굳이 자기 59세 생일이라고 집안에 잔치를 마련하게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고약한 심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음식 준비 자기가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음식 마련하겠다고 하면 생일날에 본인이 저랑 같이 가서 미리 사온 음식들을 펼쳐놓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음식을 하겠다고 저를 달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석만 하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강적이더라고요. 자기 생일 전날에 아예 저를 따로 불러서 미리 와서 음식 장만을 돕고 와주신 손님들한테 감사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생일 잔치가 뭔가요? 생일 맞은 사람이 음식 대접을 하면 축하 선물을 손님들이 준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본인 생일 선물을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한테 주기 위해 준비한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시어머님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준비하라는 고급 와인을 답례품으로 준비했는데요. 결국은 생일 전날에 장 보고 음식 준비하고 저를 기어이 다 시켜 먹더라고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이 악물고 다 했습니다. 이번 생일 파티를 다 끝내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손절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죠. 준비하면서도 더욱 결심을 했던 게 시어머니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전화 한 통, 문자 같은 것도 모바일 초대장 예쁘게 보내주는데 굳이 저한테 생일 초대장을 손편지로 쓰는 걸 도우라고 하는 정도면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없는 건 자기가 초대장 보내지 않은 사람이니 절대 자기 집에 들이지 말라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데 누가 보면 무슨 연예인 결혼식이라도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때는 이 말이 그저 유별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초대장 보낸 사람들만 드리라고 하셨는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생일 전날 저녁에는 집안 거실을 시모가 꾸미라는 대로 남편이랑 둘이서 꾸미고 음식 잔만까지 하고 나니까 생일 파티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쓰러질 지경이었죠. 남편은 저한테 연신 미안하다고 하고 내년 환갑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일 당일에 초대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몰려들고 시모는 한껏 귀부인처럼 치장을 하고는 하하호호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무슨 사교 모임하는 유명 회장인 줄 아실 텐데 오시는 아줌마들은 그저 평범한 동네 친구분들이셨습니다. 개모임하는 아줌마들, 동네 수영장 다니면서 친해진 아줌마들,
한마디로 모두 평범한 분들이신데 무슨 드레스 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사교계의 여왕 마냥 성대한 파티를 열더라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 앞에서는 남편을 들러리 세워가며 우리 아들이 다 준비하는 거라면서 사람들한테 잘난 척을 해댔죠. 말 한마디라도 우리 며느리가 수고 많았다 소리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거실 생화도 너무 예쁘고 음식도 진수성찬이고 이런 아들이 없다면서 칭찬을 해대고 시모는 아주 잘난 척을 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케이크 자르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막상 파티의 주인공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다들 찾고 저희 부부도 당황해서 안방이며 서재며 아무리 뒤져봤지만 집안 어디에도 시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체 손님들 다 불러놓고 이게 무슨 진상인 건지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배고파하면서 시어머니만 기다리고 있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죠. 현관문 나가는 소리는 안 들렸고 그러면 분명히 이 집에 계실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베란다로 나가봤는데 이상하게 김치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주위에는 김치 뭉치가 전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너무 수상해서 김치냉장고 문을 연 순간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그 커다란 대형 김치냉장고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당연히 비닐에 싸놨던 김치봉투 중에서 몇 개가 완전히 젖어가지고 시모는 김치를 뒤집어 쓰고 온몸이 김치 범벅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는데 시모는 연신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다시 냉장고 뚜껑을 덮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김치를 뒤집어 쓰고 다시 냉장고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모의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는 그만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어머님 저 웃기시려고 하는 거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하다가도 시모 꼴이 웃겨서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시모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발 입 좀 다물라고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살다 시모가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솔직한 심정으로 시모 말을 들어주기 싫었어요. 오히려 더 크게 웃고 일부러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러자 사람들이 제 웃음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베란다로 들어오는데 김치를 뒤집어 쓴 시모 모습을 보고는 다들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그런데 그중 손님으로 온 한 여자가 갑자기 시모 앞으로 가서 놀라운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무섭긴 무섭나 봐. 이렇게 김치 뒤집어 쓰고 냉장고에 있을 정도면 말이야. 그러게 죄 짓지 말고 잘 살지 그랬어. 남의 돈 가지고 도박빚 날린 주제에 이렇게 숨어서 생일 파티할 생각을 해? 당장 내 돈 내놔 이년아. 그 사나운 여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시어머니 주위에 김치봉투를 집어서 아예 시어머니 얼굴에 퍼부었습니다. 그제야 정신 차린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여자를 뜯어말리고 저도 같이 뜯어말리면서도 시모가 개망신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통쾌하던지 그동안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배추김치처럼 온몸에 김치에 양념이 묻어 바닥에 뒹굴고 계시고 그렇게 파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자신도 창피한 걸 아는지 고개도 못 들고 있는 걸 제가 일으켜 세워 얼른 화장실로 부축했어요. 그리고 구경하고 계신 친구분들에게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시모를 그렇게 만든 당사자는 끝까지 가지 않고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씻는 동안에 그 여자한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시모한테 왜 그러냐 물어보니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만 몰랐을 뿐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도박 중독이었고 걸핏하면 시아버지 돈이며 남편 돈을 축내며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금싸라기 땅이나 재산들 그리고 남편의 적금까지도 이미 시어머니가 털어갔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저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렸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땅이 어떤 땅이고 남편 적금이 어떤 적금인데요. 저희 쌍둥이들이 다음에 고생하지 않고 대학 보낼 학비였고 우리 식구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힘든 때를 대비한 예비책들이었는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남편한테서 그걸 털어갈 수 있는지 정말 시어머니는 부모 자격이 없고 엄마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애를 키우고 보니까 자식한테는 하나라도 더 먹이고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어떻게 시모는 남편 돈도 자식 돈도 전부 다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집안에 돈 될 물건까지 전부 다 털어갈 수가 있는지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끼는 골프채며 집안에 갑오로 내려오는 그림까지도 시모가 전부 다 털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싹싹 빌고 다시 돈을 가져가는 일이 없어서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제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도박을 끄는 줄로만 알았다는데요. 오늘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나운 여자가 털어놓는 얘기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도박에 미친 여자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계곡 가서 다친 이후에 시모가 병문안을 한번 안았는데 그때도 그 가운데 카지노 가고 비닐하우스에서 화투판 버리느라 문병 한 번을 안았던 거였습니다. 오늘 생일잔치에 친구인 척하고 몰래 찾아온 이 여자는 불법으로 지어진 하우스에서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화투 치는 실력이 대단하고 한 무리의 남자들과 패를 지어서 아예 팀을 만들어서 도박을 하고 다녔고 처음에는 기가 막힌 실력으로 돈도 따고 또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주기도 해서 시어머니 실력을 믿고 한 번에 큰 돈을 베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밑장 빼기를 하다가 걸렸는지 패거리들과 싸우고 소란이 생겼대요. 시어머니는 밑장 빼기 아니라고 빡빡 우기다가 패거리한테 걸리자 돈을 전부 다 잃고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만 남겨두고 혼자서만 도망 나오는 바람에 이 여자가 패거리들한테 대신 돈 갚느라 죽을 뻔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저희 시모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를 박박 갈았는데 시어머니가 연락 끊고 번호도 바꾸고 잠수 타서 찾을 길이 없었다가 우연히 자기 지인이랑 모임하는 여자 중에 저희 시어머니한테 생일 초대장 받은 여자가 본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손편지로 받은 초대장 예쁘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초대장에 적힌 내용을 보고 저희 시어머님인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몰래 손님인 척 잠입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 얘기를 듣는데 남편이랑 저는 믿기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샤워하고 나와서 그 여자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집에 초대받지 않고 찾아온 거, 자기 얼굴에 김치 집어던진 거, 남의 생일 파티 만쳐놓은 거 전부 다 보상하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 다시 화가 폭발한 그 여자는 저희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채며 빙빙 돌려가면서 돈 내놓으라고 퍼부었고 저희 어머니도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둘이 아주 개떼처럼 싸움을 벌여서 저희는 112에 신고해서 경찰을 불렀는데요. 쌍방 폭행으로 연행된 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시어머니는 불법 도박 및 사기 폭행죄가 성립되어 합의 안 하면 바로 유치장에 갇힌 후에 구치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죄를 뉘우치지 못할 망정 그 여자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구치소?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 아들이 나랏밥을 먹는데 내가 그딴 일에 무서울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 공무원이야, 공무원. 옛날로 치면 벼슬아치라고. 그까짓 1억 우리 아들이 다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돈 1억을 왜 내가 갚아? 엄마가 빚진 건데. 적금 통장 가져갈 때 뭐라고 했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 자식 사이 의절하겠다고 약속했지?
나랑 아빠는 할 만큼 했어. 어떻게 도박을 또 해? 내가 쪽팔려서 와이프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근데 여기서 1억을 또 달라고? 나는 절대 1억 못 주니까 엄마가 저지른 짓 엄마가 다 책임져.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들 새끼 낳아봤자 다 소용없다. 면서 남편한테 쌍욕을 퍼붓고 나서 저를 바라보면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이 그래 아들보다는 딸이 최고지. 비록 내가 저놈을 잘못 키웠지만 나한테는 딸 같은 며느리가 있어. 우리 며느리가 변호사라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까짓 1억. 우리 며느리 연봉 아는데 우리 며느리가 다 갚아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난 좀 이따 풀려난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웃기던지 딸 같은 며느리라니 제가 언제 딸 같은 며느리였나요? 걸핏하면 사람 식모처럼 부리려고 하고 제가 하는 일 별거 아니라고 후려치기나 하고 복숭아 화채니 뭐니 설쳐대서 사람 죽을 뻔하게 만들어 놓고서 딸 같은 며느리라니 어쩜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여지껏 늘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 아들 앞길 망친 년, 우리 아들 기죽이고 잡아먹은 년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제게 도움을 바라시는지. 그렇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자기 불쌍해서 그런 줄 알고 더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얘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니? 너 능력 있는 변호사잖아. 얼른 저 무식한 여자한테 돈 갚아주고 합의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나 좀 빨리 풀어줘야지. 생일날 재수없게 이게 무슨 짓인지 집에 가서 쉰 다음에 내일쯤 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굿을 또 한 번 하던가 해야지. 아무튼 빨리 돈 좀 찾아와서 나 집에 보내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시모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 몸값이 비싸요. 30분 상담료에만 10만 원 넘게 받고 수임료는 기본이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님 근데 300만 원 없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저를 담당 변호사 대하듯이 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3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사건 맞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길 사건만 봤거든요. 질 게 뻔한 사건을 왜 맡겠어요? 이미 저분이 가져온 증거로 도박 사기 혐의 입증됐으니까 그냥 죗값 달게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판할 때 변호사 필요하시면 국선으로 알아보시고요. 근데 이건 뭐 너무 증거가 확실해서 국선도 잘 안 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자 또 시어머니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는데 그냥 상관 안 하고 가려다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는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또 대꾸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냐고요? 계곡에서 이미 도시락이며 과일이며 다 먹고도 굳이 복숭아 화채 해달라고 해서 사람 황천길 보낼 뻔 해놓고도 어머니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뿐이에요. 다쳐서 병원에 한 달간 누워있을 때도 병문안 한 번 안 오셨잖아요. 이번에도 싫다는데 생일 준비를 굳이 집에서 음식 만들고 손님 초대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 몰래 남편 적금까지 탈탈 다 털어가셨네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죠? 딸 같은 며느리는커녕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생각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냐고 했고 참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좀 해봐. 왜 맨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래? 엄마 때문에 나 이 사람한테 이혼당하면 엄마가 나 책임질 거야? 아무튼 덕분에 내가 드디어 확실하게 결심하게 됐어. 엄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나랑 이 사람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못했지만 이제라도 연 끊고 살자. 남편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자 시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자기가 지금 너무 놀라고 쫄려서 그랬다면서 잘못했으니까 자기 좀 빼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번에만 돈 갚아주고 합의해서 빼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 울며불며 사정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어떻게 믿냐면서 그냥 놔두고 가자고 했는데 그래도 미운 시모라지만 저렇게 놔두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돈 1억을 갚아주는 대신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연락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긴급 상황 아니면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고 한 번만 더 도박으로 돈 날리면 그때는 금치산자 선정하는 데 동의하기로 각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각서에 사인을 받은 후에 근처 현금 인출기에서 1억을 찾아서 그 사나운 아줌마랑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냐고 타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모 때문이 아니라 저희 부부 체면 때문이라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직업이 변호사고 남편은 공무원인데 시어머니가 도박 문제로 구치소에 갇혀 있었다는 게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위신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단순히 소송에 휘말린 거랑 구속이 되어 수감되는 거랑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주게 되었죠. 그렇게 일단은 집으로 돌아온 시모는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기가 팍 죽었고 지금 병원에서 도박 중독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히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일이 전혀 없고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전부 다 들어주고 있죠. 시어머니 생일을 전후로 해서 저와 시어머니가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온갖 큰소리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시어머니 혼자서 전부 제사 음식 다 만들고 저희는 집에서 영상통화로 보기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큰소리 치면서 살 거고 그동안 당했던 만큼 힘들었던 만큼 제가 시어머니를 부리면서 살 겁니다.